일본인들이 SNS에서 드러내고 있는 글들은 이제 정말 흉흉한 소문들 뿐입니다. 아베와 자민당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과 들리는 소문과 확신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생학적으로 아베가 일부러 PCR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6천만 명만 필요하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뒤숭숭한 분위기의 일본입니다. 위험한 글들이 쌓이고 있는 트윗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일본의 C19 최종 판정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4만 명에 올라선 지 일주일 만에 바로 5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체 판정자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061명이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중증 환자만 해도 156명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베는 도망치고 있다 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아베 정부는 무기력하기만 해서 무정부 상태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80%가량이 아베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위터에는 별 흉흉한 소문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멸망하지 않아도 노인, 병약자, 장애인, 빈곤층은 많이 죽을 것이다. 이 트윗에 공감하면서 인용하는 트윗이 올라옵니다. 아베 정부는 C19 덕분에 병약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죽어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다. 헌법에서 살아남을 인간의 권리를 빼면 아베가 말하는 아름다운 일본의 완성이 된다. 아베 정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슬프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생명을 선별하는 아베 정권, 고이즈미 신지로도 건강한 6천만 명이 적당하니 좋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바로 그것이 자민당의 이상적인 국가 체제이다. 아베 정권은 건강한 사람만 원한다고 생각한다. C19 대처하는 것으로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잃어버린 수많은 고귀한 생명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결국 안락사의 법 제화가 검토되는 이유가 같은 것이다. 자유경제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탐욕과 오만한 사이비 경제학자들이 의료치료 비용 억제라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소련이 붕괴할 때에도 복지, 의료, 경제가 붕괴되고 많은 고령자 장애인들이 죽고 평균 수명이 갑자기 10살 정도 단축되었다. 지금 일본의 현상과 비슷하다. C19는 그것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유럽 등에서 노인들이 C19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 젊은이가 우선으로 치료 가망 없는 노인들은 제외된다. 현실은 일본도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구소련 말기의 정치, 경제 상황은 지금 일본과 아주 비슷하다. 정권과 가까운 거대 기업만 살아났고 국민들은 의욕을 잃고 관청에는 부패가 만연했고 국채는 쌓여가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났다. 반면에 연금 및 복지 혜택은 올라가지 않았다. 구소련 붕괴의 혼란 속에서도 부패한 정부와 유착되어 있는 기업은 살아남았다. 지금의 일본도 그런 기업이 많다. 지금 아베 정권은 C19가 전국적으로 전파 확산시키는 고투 캠페인만 하고 있다. 대책과 판단은 모두 시민에게 던져놓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책임도 철저하게 팽개치고 도망갔다. 지금 일본은 무정부 상태이다. 감염되면 범죄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섭다. 나가노현에서는 C19 판정자가 발견된 은행에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 이 나라의 민도는 정말 낮다. 아베 정부가 자숙을 요청한다고만 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판정자는 자기 책임이라는 풍조가 되었다. 이 상태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은폐를 할 것이다. 앞으로가 무섭다. 트위터에는 이보다 더 심한 인신공격성 트윗도 많고 음모론자들의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PCR 검사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도리어 C19가 확산되도록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오른 쇼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 86명의 집단 감염 사태는 오늘까지도 누군가의 책임으로 따지는 사회적인 이지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쇼난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나와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감염 대책이 불충분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고 90도 머리를 숙여 사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묘 등으로 기성한 사람의 집에 당장 도쿄로 돌아가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성을 왔느냐. 빨리 가라. 라고 종이 벽보를 붙여놓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노가 팽배하면서 조만간 무슨 폭동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쌓이는데 배출할 곳이 없다 보면 이웃에게 퍼붓기도 합니다. 이럴 때의 아베는 나쁜 한국이다 라고 시선 돌리기를 합니다. 관동 대지진 이유가 이런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흉흉한 이야기로 논쟁하는 일본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영린을 건드렸다. 최근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전세계 달러 패권에 본격적으로 도전했다는 것인데요.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이달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판매했는데 달러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7대 석유 메이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메이저 기업이 중국 위안화를 통한 거래를 시행하면서 원유 시장에서 석유 달러 패권 체제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은 상하이 선물 거래소에서 위안화를 받고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산둥성에 있는 저장 시설에 이달 초 인도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뿐만 아니라 세계 5대 에너지 거래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머큐리아 역시 다음 달에 원유 300만 배럴을 공급하면서 위안화를 통한 결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석유 소비량 현황을 보면 미국이 전세계 소비량의 20.7%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중국이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업체들 입장에서 중국은 전세계 2위의 대규모 시장인 것이죠. 그 뒤를 일본, 인도, 브라질이 잇고 있고 한국은 전세계 8위의 석유 소비 국가입니다. 지금 전세계는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일부 공장이 셧다운되기도 하고 많은 생산 인력과 라인들이 제때 가동되지 못하면서 이 원유 수요가 크게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포착한 것으로 보이죠. 많은 국가들에서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에게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석유 메이저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단기적인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고 해당 석유 기업들에게 위안화 거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원유 사줄게. 대신 결제 대금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이렇게 말이죠. 이 석유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달러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원칙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만큼 이러한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세계 각국의 원유 수입량 추이를 보면 이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 내 수요 감소 영향으로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데 반면에 일찍 바이러스가 강타했고 이 빠른 경제 시스템 재개에 나선 중국은 오히려 원유 수입을 최근 대폭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이러한 보도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 미국의 원유 수입 규모를 추월해 나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원유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 중국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고 판도가 바뀐 것입니다. 중국이 보다 석유 업체들에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중국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 육박해서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후 몇 달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국제유가 WTI가 올해 들어서 20달러 선까지 폭락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조금 올라서 4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전과 비교하면 2년 전에 70달러를 돌파했었고 작년에 5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 유의미하게 가격이 떨어진 것이죠. 이러한 유가 폭락 사태를 기점으로 이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것을 투자 대상으로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원유를 사들이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블룸버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위안화 표시 하루 평균 원유 거래량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투자 수요도 가담된 것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이 페트로 위안,
체제를 갖추는 것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키우겠다는, 위안화의 국제통화, 글로벌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중국이 그리는 큰 그림의 첫 번째 스텝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달러, 엔화, 유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기축통화죠. 실제로 일본 엔화로 이 원유 거래를 했던 사례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일본이 미국 다음에 이 세계 2위 경제국가일 때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이 이 자국 화폐 위안화로 원유 거래를 뚫었다는 것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간 원유 거래는 달러 독점 체제였습니다. 이 많은 국가의 상품 거래소에서 모두 배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오고 있었고, 대금도 당연히 달러로 결제를 했었죠. 그러나 원유 시장의 결제 화폐로서 중국 위안화가 사용이 된다면 세계 각국에 걸쳐 석유를 수입해오는 모든 국가들에게 일정한 위안화 수요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현재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양국의 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죠.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반중국 경제연합 EPN을 추진하면서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작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5G를 위시한 4차 산업 등의 기술 분야에서 특히 양국의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통화, 이 달러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고 위안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본원 통화국가인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달러의 힘을 빼놓는 것이 결국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발행이 있죠.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달러, 유로, 엔화 이 3대 기축 통화를 위협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 발행을 반대하는 것도 이 본인들의 기축 통화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통한 기축 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을 뺏어오겠다는 것이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현물로 보이지 않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이란이 있죠. 이러한 국가들과의 자금 거래도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보다 이 국민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금 흐름을 감시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죠. 중국이 항상 자국 국민들에게 압박하는 것 중 하나가 자본 통제죠. 중국 내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다른 선진국가의 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러한 에셋 파킹을 봉쇄하는 데에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의 자본 통제도 보다 손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도 물밑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국 국민들의 자본 흐름도 통제할 수가 있어서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1대1로 정책, 이 1대1로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목적은 이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을 이용해서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 침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도 중국은 분명 자국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라는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번 위안화의 원유 거래는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번 바이러스 사태와 이 원유값, 유가 폭락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좀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인지, 아니면 이 중국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른 중동 산유 국가들에게도 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많은 액수의 위안화 결제를 따낼 수 있을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거래했던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일시적으로 위안화로 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개런티하고 거래를 한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죠. 물론 후자라면 미국도 이를 당연히 탐탁지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이 달러의 패권에 도전됐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얌전히 지켜볼 일이 아님에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 그리고 위구르 사태를 기점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범위를 늘려가고 있죠.